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문제연구소 소장 김동명 예비역대령입니다. 오늘은 원래는 그 러시아 붕괴 제2편, 그 옐친과 푸틴에 의한 그 러시아 연방의 지금 현 실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 여러분께 이제 소개를 드리기로 했는데, 그 전에 제가 그 어디서 그 특강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먼저 오늘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서 야, 너무 딱딱하게 인사말도 없이 그냥 그 들어가는 게 좀 뭐하다 하다 저 할 게 없으면 뭐 노래라도 하고 시작해라 이런 얘기를 해서 근데 마침 오늘 보니까 5월 21일인데 이날이 그 부부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부부의 날. 그래서 왜 21일인가 부부인가 했더니 둘이 그러니까 부인과 남편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기 때문에 21일을 부부의 날로 이렇게 했다 하면서 5월달은 뭐 어린날서부터 뭐 어버이날, 스승의 날, 뭐 하여튼 모든 좋은 날들이 다 있는 그런 계절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보내준 걸 쭉 보면은 이 양반이 보내준 걸 보면은 불가에서는 그 부부가 되는 그런 인연을 무려 7,000급의 인연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 1급이 몇 년이냐면 4억 3,200만 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되는 인연은 이처럼 그야말로 정말 오묘하고 오랜 그런 어떤 귀한 인연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제 그런 얘기고, 아무쪼록 여러분들 부부관계 잘 유지를 하시고, 아주 그 좋은 그 가정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그 주제는 지난 5월 19일 날 한미동맹 그 70주년 그 학술회의에서 자유토일과 한미동맹 역할이란 이런 주제로 제가 이제 주제 발표했기 때문에 자, 이 얘기를 여러분께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함께 그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 여기는 우리 한미안보연구회, 그러니까 우리 김재창 그 대장님께서 그다음에 김병관 대장님께서 지금 이제 주관하고 계시는 그런 그 단체인데 또 그 외에도 이제 한미동맹 강화 포럼 뭐 이런 거하고 같이 이제 주관을 해서 만든 동맹 70주년 그와 같은 학술 대회였다. 그래서 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통일, 그 다음에 이 한미동맹의 역할, 그러니까 특히 그 통일된 그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와 같이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그 독일 분단에서 그 통일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그러니까 서독 정부가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 수호를 위해서 노력했는가 그 문제, 그 다음에 이 분단 기간 중에 미국이 어떤 그 역할을 하면서 서독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호했는가 그런 문제를 이제 집중적으로 먼저 짚겠습니다. 그래서 분단 당시 이제 서독 정부 노력, 미국과 그 동맹체제 유지하는 문제, 그 다음에 동서냉전이 종식됐기 때문에 이제 독일의 통일이 가능했는데, 이 동서냉전 종식 과정에서도 이 미국이 큰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막상 그 통일 과정이 생겼을 때 이제 전성 3개국 가운데, 4개국 가운데, 이 서방 3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이제 그 지지했던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다. 그런 말씀드리고. 두 번째 주제는 그럼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그 수행을 하면서 어떻게 지금 현재 자유 그 평화 통일로 이룰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통일 방안과 이 통일 정책 그 대북 정책을 수립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수행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주제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아직도 그 남북 분단 상황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냉전 체제 70년 이상 갇혀 있는데 이 냉전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게 한미동맹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그런 그 수단인가 이런 말씀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도 그 분단 과정에서 이제 자유수 노력하고 그 다음에 미국과 철저한 그 굳건한 동맹을 맺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동서독은 이제 49년도에 건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독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그 선택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치 문화나 정치 제도 이런 것들을 전부 이 자유민주주의 그 기반에서 이제 좀 갖췄고 근데 다당제를 유지한다든지 민주적 통치나 민주적 선거제도 이런 것도 법치주의 이런 것도 전부 시행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주민들의 인권 문제나 평등 문제나 그러니까 시민들의 이해를 가장 잘 보호하는 그런 체제 속에서 이제 서독 주민들이 살아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949년도 기본법 그 제정을 할 때, 자, 미국을 위시한 서방 그 3개국은 이제 독일에다 뭔 얘기를 했냐면, 서독에다 뭔 얘기를 했냐면, 반드시 그 나치즘, 그 다음에 스탈린 공산주의, 이런 것들은 반드시 차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2의 나치즘이 히틀러가 다시 부활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스탈린의 그 공산주의가 다시 한번 이 서쪽으로 몰려와서도 안 된다. 이런 그 주문을 했기 때문에, 자, 이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이제 공산 세력의 그 준동을 막기 위해서 이제 헌법, 독일말로 기본법, 그런 게세츠라고 그러는데, 이 기본법에 이제 슈트라파라 데모크라티에서 이 전투적인 민주주의다. 자, 이 개념을 도입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완전히 민주주의 이 체제가 지금 중요한데, 그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제 강력한 그런 수단이 있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독의 그 국가 정체성을 이제 그 헌법 기본법에 20조에 좀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이제 서독은 앞으로 이제 민주국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법치국가, 그 다음에 사회복지국가, 그리고 연방을 하는 그런 국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Bundesrepublik Deutschland는 Demokratische Rechtsstaatliche Sozialer Bundesstaat에서 민주국가, 사회복지국가, 연방국가가 돼야 된다. 법치국가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럼 지금 현재 슈트라파라 데모크라티 이 얘기를 지금 이제 중점적으로 집어넣고 있는가? 이제 그 얘기를 설명을 드리면 그 배경은 자, 히틀러 당시로 돌아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933년 3월 23일 날 히틀러가 무슨 짓을 했냐 하면, 자, Ermächtigungsgesetz에서 Enabling Act에서 수권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완전히 이제 그 본문 그대로 하면은 이제 국민과 그 제국의 어떤 이런 고통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그런 법이다. 이제 이런 명칭을 이제 붙여가면서 이 수권법을 만들었는데, 여기 따르면 이제 나치 정부가 이 정부가 헌법을 만들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회나 자 이때 헌법을 만들었을 때 이거는 이제 의회 동의를 필요하거나 아니면 무슨 뭐 대통령의 승인을 필요하거나 이런 거 일체 없다. 이런 기존 헌법 저쪽 절대로 안 되고, 자 이처럼 먼저 완전히 그 정부에다가 완전히 그야말로 이런 헌법 제정권 이런 것들을 100% 이제 부여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권법은 443명이 그 당시에 이제 찬성을 했고, 94명이 반대했고, 101명이 기권을 했다. 이제 그 얘기고, 그러나 이 투표 직전에 이제 82명의 그 공산주의자들, 그 다음에 26명의 그 3인당, SPD, 사회민주당 그 국회의원들을 전부 의원직을 박탈하거나 구금하면서 이번 투표 행태에, 투표 날 이제 아예 못 들어오게 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 지금 현재 그 사진에서 보는 거 요거는 이제 크롤 그 오페라 하우스인데, 여기에서 지금 이 히틀러가 이 수권법을 통과시켰는데, 이거는 이제 제국 의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2월 28일 날, 그러니까 33년 2월 28일 날, 바로 한 달 전에 이제 이 제국의회가 완전히 불이 났습니다. 방화 사건으로. 그러면서, 전부 이 크롤 오페라 하우스를 이용을 했다. 그러면서 이 오페라 하우스에는 이제 나치 그 당시에 그 군대 어떤 이런, 용병들, 나치당의 그 용병들, 히틀러 그 사병들, 그러니까 이 SA, SS 이런 것들 전부 다 주둔시키면서 철저히 그 이제 겁을 주면서 투표를 진행을 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히틀러가 이제 총통이 되고 나서 최초의 연설을 바로 이날 한 겁니다. 그러니까 33년 3월 23일 날 이때 했는데, 연설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 1918년, 19년, 그 당시에 노벤버 레볼루치온에서, 자, 1차 대전 패망 이후에 11월 혁명이 일어나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왜 우리 독일이 지금 이와 같은 그 전쟁 패배 후에 수모를 당해야 되느냐 하면서 이제 벨사유 그 조약에 따른 어떤 이런 10만 병력밖에 못 갖게 한다든지 또 이 배상금 문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수권법을 지금 왜 만들어야 하는가, 이 당위성을 지금
그 연설에서 얘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베르사유 조약에 따르면은 전쟁 배상금을 약 1,420마르크를 이제 내야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 연설 마지막에 이제 겁을 주면서 계속 의원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지금 결정해라. 평화를 택할 건지 아니면 전쟁을 택할 건지 하면서, 설사 우리가 수권법을 만들었다 해도 이것이 기존의 그 어떤 정치 질서나 우리 무슨 뭐 이제 대통령을 뭐 힘을 뺀다든지 뭐 이런 거 일체 없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무마하면서 이런 전설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SPD 그 반대 그 3인당 당수 오토 웰스는 뭐라 그러나, 수권법 100% 반대.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어떤 이런 뭐 인류에 대한 존중, 그 다음에 정의, 자유, 사회주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 제국 그 당시에 제3제 그 당시에 이 의회는, 독일 제국 의회는 라이스타그 이 의회는 총 의석이 647석이고 그다음에 나치당이 288석을 차지했다. 그다음에 SPD 3인당 120석, KPD 공산당 81석. 1948년도에 이제 오스트리아를 병합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 라이스타그를 그로스도이처 라이스타그에서 대독일 그 제국 의회다 이런 그 명칭으로 이제 불렀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가 이제 슈트라이파르 데모크라티 이 구체적인 예가 뭘 했냐면은, 자 히틀러가 다음과 같은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베루스베암튼툼스에서 직업 그 관료제 이거를 어떻게 그 부활할 건지, 자 여기 관한 법이다. 그러면서 완전히 유대인 출신들은 전부 다 이제 뭐 이 공무원 세계에서 전부 제거하는 겁니다. 강제 해고시킨다든지 퇴직을 시키는 막 그와 같은 그 법을 만들었다는 거지. 그 의회도 여기에 대해서 일체 어떤 이런 무슨 뭐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런 게 불가능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그 수권법, Enabling Act, 그 다음에 수권법 자체는 히틀러의 그다음부터 이 독재 이런 것들의 그 주춧돌을 만들어준 그런 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권법이라고 하는 거, 자, 이 슈트라이파르 데모크라티라고 하는 거라, 자, 민주제도 하에서 민주주의를 해치는 그런 수단. 예컨대 지금 현재 히틀러는, 자, 이것이 무슨 뭐 정식으로 전부 다 이 입법 활동에 대해서 투표를 통해서, 이 투표를 통해서, 완전히 그런 어떤 자유 찬반 의사를 물어가지고 한 거다. 이러면서 이제 그 자기 그 독재를 완전히 완전히 그 정당화 시켰는데, 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법적 수단을 미리 좀 강구하자. 그래서 이처럼 그 국가 이적 단체가 만약 생길 경우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미리 마련하자. 이제 그런 게 바로 슈트라이파르 데모크라티이다. 그래서 이것은 1930년대 나치 정권 전체주의 여기에 대한 철저한 반성으로 시작된 거고, 그다음 정치적 극단 세력 이런 것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헌법에다가, 자, 기본법 여기다가 전부 다 명문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기본법 제9조 그 2항에 따르면은, 자, 서독의 형법도 있고 서독의 헌법 질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런 거에 반하는 어떤 단체가 예컨대 설립된다. 이거는 완전히 100% 금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얘기고, 두 번째는 18조에 따르면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해치기 위해서 벌이는 투쟁에 사용되는 모든 자유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박탈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민들이 마이능스 오이서롱, 자, 의사의 자유, 그다음 프레세 프라이하이트, 언론의 자유, 무슨 레어 프라이하이트, 자, 이제 가르칠 수 있는 자유, 페잠룽스 프라이하이트, 자, 모일 수 있고, 페아이닝스 프라이하이트, 결사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완전히 자유민주 그 서독의 그 근본 질서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그 전투 투쟁 행위에 만약 남용이 될 경우에 이런 것들은 완전히 기본권이 이제 회합 박탈당하게 된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기본법 21조 2항에 따르면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해치는 모든 정당 이거는 파순스피드리크 해가지고 반헌법적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해체 대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서독의 연방헌법재판소는
자, 이와 같은 취지의 정당들을 이제 위헌이다 이제 판결을 했다. 그러면 전부 해제시켰다. 1952년도에는 SRP에서 네오나치스티셔 소циалистischen 라이크스파타이에서 자, 네오나치 그리고 사회주의 그 제국당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완전히 그 제2의 그 나치 부활 이런 것들을 그 추종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당들은 이제 금지되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대외적으로 우리 소독은 계속 그 반나치 지향한다. 제2 1945년 이후에는 자, 우리 나치하고 이제 완전히 결별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국제사회적으로 전부 보여줬고. 그 다음에 56년도에는 이제 공산당, 이것도 이제 반자본주의 시장 경제 이 노선을 취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의 그 소독 정부의 그 가치와 맞지 않는다. 금지. 이렇게 됐고. 그래서 소독은 내내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소비에트 마르크시스tische Bestrebungen 이런 것들을 체결하려다. 그러니까 소비에트, 그 막스 레니니즘에 입각한 그런 모든 추구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을 철저히 척결하려고 노력을 해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소독 정부가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제 헌법 내에 이런 것들 조항들을 만들어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자체적인 어떤 내부적인 노력, 그런 것들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분당 기간 내내 지금 이제 소독 정부는 이제 구소련으로부터 어떤 이런 안보 위협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체제 위협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외교 안보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제 철저히 이와 같은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국과 동맹 체제를 그 유지했다. 이 얘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그 이제 히틀러 그 패망 이후에 독일은 전승 4개국에서 4등분으로 전부 이제 분할이 됐습니다. 그렇죠? 미국하고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그 소련 이렇게 4등분으로 분할이 됐는데 자, 여기 따르면 이제 전쟁 배상금 문제가 대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 배상금 문제를 어떻게 지금 할 것인가? 자, 이 관련해서 이 전쟁 배상금 최초의 이제 마지막이 독일 전쟁 결과를 다룬 게 먼저 포츠담 협정인데 이 포츠담 협정에서는 전쟁 배상금 문제 이제 합의를 못 이뤘습니다. 이 전쟁 4개국 간에. 그러나 그 전에 이제 얄타 회담이라고 이제 45년 2월 달에 크림반도 그 얄타에서 있었는데 이때는 무슨 얘기가 오가냐면은 약 200억 불의 그 배상금을 이제 물리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시세로 따지면 2,840억 불이 되는데 소련 입장은 자 이것에 이제 반은 우리가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2,500만 명이 지금 전부 사망을 했고 2차 대전을 통해서 그러니까 가장 그 피해가 컸기 때문에 이 중에 전쟁 배상금의 반은 우리가 먹어야 되겠다. 그런데 포츠담 협정에는 전혀 이제 여기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부 어떻게 이제 마지막에 그럼 자 결론이 나냐면 그러면 각자 그 점령 구역에서 이거를 이제 전부 그 각자 챙기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령국 2개로 나눴는데 이제 예컨대 서방 진영 미국, 영국, 프랑스는 이제 완전히 하나가 됐고 자 소련이 동독적 이쪽에 이제 2개로 나눠가지고 소련 너들은 동독에서 전부 뜯어가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서방 진영은 또 소독 지역에서 전부 뜯어가고 그러니까 모두 지금 완전히 폐허 상태이기 때문에 줄 돈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남아있는 이제 산업시설들 이런 걸 공장들 전부 뜯어가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기술자들 데리고가라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부 전쟁 배상금 이제 이런 데 합의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서방 진영에서 이제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는 절대로 이런 것들을 이제 뜯어가질 않았다. 최초 조금 뜯으려고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뜯어갔다. 왜? 동서냉전이 이제 계속 가시화되면서 서독이 지금 현재 이 동서냉전이 최전방에 이제 국가이기 때문에 이 최전방 국가를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못 뜯어가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키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기 얘기가 Die Kuh, die man melken wolle, müsse auch gefüttert werden.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소를 자 소에서 그 젖을 잘라 그러는데 일단 이 젖을 잘라면은 우유를 우리가 받아내려면은 먼저 잘 먹여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독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소독 좀 먹여가지고 나중에 무슨 뜯든 말든 얘기하자.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일단 우리는 안 뜯어간다. 그러니까 모든 산업체 철거 이런 것들을 전부 1946년도에 서방 진영은 소독을 대상으로 이제 전부 중지했다 이 말입니다.
그 외에도 미국 중심으로 이제 마샬 플랜, 그 당시에 이제 트루만 독트린에 따라서 자, 전후 독일 재건에 이렇게 전부 미국이 결정적으로 기여를 했다. 폐허에 이제 독일 소독을 기여를 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 근간에는 경제적으로 빈곤한 나라, 이거는 완전히 공산주의 확장에 기여하기 때문에 자, 소독을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유럽 부흥 계획 가운데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소독에 115억 불을 그 당시에 이제 전부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소독 건국이 이제 1949년도에 있는데, 그 전에 이제 미국은 소독 건국에도 이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가하는 그 소독을 건국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948년도에 런던에서 서방 6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베네룩 3국에서 전부 모여서 어떻게 소독을 이제 국가로 만들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가하는 그런 소독 국가에 합의를 했고, 그러면서 7월 1일 날은 이제 미국과 프랑스가 자, 소독 니들 앞으로 이런 국가 만들어야 된다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 그 다음에 정당 구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시장경제 체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되고 이와 같은 이른바 이제 프랑크푸르트 도큐멘트라고 하는 이 문서를 국가군소가 되는 이 문서를 전부 소독 측에다 줬다 이 말이죠. 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국가를 전부 건설을 했다, 소독이.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가하는데 자, 여기에서 근본 바탕을 이제 씨를 뿌린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5년부터 89년 분단 기간 내내 소독의 핵심 외교 정책은 미국과의 철저한 그 동맹 체제를 유지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독이 이제 49년도에 건국이 됐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동서냉전 가열되면서 양체제에 편입됐습니다. 그러니까 소독은 나토에, 동독은 이제 바쇼팩, WTO에 이렇게 전부 양체제에 편입이 돼서 계속 이 양 군사 진영으로부터 이제 관리가 돼 왔는데, 그러나 이 소독의 최초 수장 그 코노나 아데나워 수장은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친서방 정책이다. 베스핀등 폴리틱에서 안보 문제는 철저히 그 미국에 의존하는 거예요. 나토에 이제 그 가입을 해서 완전히 미국 동맹 체제를 최우선시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주변 국가 이제 경쟁력을 통해서 국력을 키워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자, 아까 얘기대로 자, 이 소를 좀 제대로 먹여야 되겠다,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소독을 좀 강화를 시켰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소독에 재무장도 서둘렀다. 그러면서 최초의 소독은 아무것도 지금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모든 미국의 이 전투장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소독군한테 줬다. 1955년도 이후에. 그러면서 소독은 이제 55년도에 나토 가입하고, 그 다음에 줄곧 미국의 충실한 우방으로 남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동서냉전 기간 중에 그 소독 체제는 미국의 그 적극적인 서유럽 그 보호 정책에 힘입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경제 발전, 경제 건설 여기에 매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독 간부는 분데스웨어는 이제 전시에는 완전히 그 나토 총사령관 예하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미국 지금 현재도 1955년부터 소독은 미국의 핵무기가 이제 석당 배비되어 있고, 지금 현재 20기의 소독 미국의 핵무기가 독일 땅에 배비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미국과의 중요성 얘기를 하면서 이제 무엇보다 얘기하는 거는 1989년도 이제 동서냉전이 종식이 됐는데, 이 동서냉전 종식에 결정적인 그 기여를 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 주도의 이 서방 체제가 승리했기 때문에 이 동서냉전이 종식이 됐다, 이 얘기를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동서냉전 하면은 고르바초프 얘기만 하는데, 그러니까 고르바초프가 그때 85년 4월 달에 들어오면서 공산당 서기장으로 들어오면서 야, 페레스트로이카하고 글라스노스도 하고, 자, 이제 동구권에 대해서 뉴 띵킹 해라, 노예스 띵킹 해라, 이러면서 민주화해라, 뭐 이러면서 동구권이 무너지기 때문에 동서냉전이 종식이다, 이 얘기만 하는데, 그러나 근본적으로 동서냉전이 종식될 수밖에 없는 이 바탕은 미국이 깔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제가 하면서 미국이 이제 소련에 대해서 대강공 드라이버, 군비증강 강공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러니까 SDI, Strategic Defense Initiative, 별들의 전쟁. 자, 이러면서 계속 너희들 따라와라. 우리 계속 지금 이제 군비증강한다. 이러면서 여기서 결국 소련이 이제 무릎을 꿇고 몰락을 자초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1979년도 그 당시에 이제 소련은 아프가니스탄을 그 침공을 했을 텐데, 자, 그리고 그 전에 소련이 이제 76, 77년도에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여기에 이제 SS-20 중거리 핵미사일을 전부 배비했을 텐데, 자, 여기에 대해서 나토는 이중 결정을 했다. 또 벨베슐루스 듀얼 트랙 디시전을 했다. 79년 12월 12일 날. 그러면서 너들 지금 이 SS-20, 자, 이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여기서 치우지 않을 경우가 우리가 이걸 완전히 너희들 코앞에다 그대로 배비를 하겠다. Nukes for nukes. 핵무기에는 핵무기다. 이런 식으로 점점 배비를 하겠다. 그런 얘기. 그러면서 펄싱2하고 토마호크 크루즈 미술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소련이 전부 이거 철거를 안 했기 때문에, 철수를 안 했기 때문에 서독당의 펄싱2 그리고 이 토마호크는 이제 그 옆에 뭐 서독하고 벨기움, 네덜란드에다 전부 배비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미소 간의 중거리 핵미사일 그 감축 협상을 전부 했다. 이게 이중 결정 가운데 자 이렇게 펄싱2 이런 자 우리 핵무기도 우리가 배치를 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결정은 뭐냐면 미소 간에 야 너희들 빨리 감축 협상해라. 그래서 이제 INF 이건 전부 이제 한 거죠. 고르바초프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양진영 간에 이제 중거리 핵무기도 좀 폐기하면서 그야말로 동서냉전이 종식될 수 있는 그런 큰 그 길을 지금 한 발 한 발 이제 계속 내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89년도 동서냉전이 결정적으로 해체되면서 자, 이 국제화된 이제 독일 문제 이것이 이제 완전히 그 해결될 그 실마리가 풀렸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독일 통일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됐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승당 그 당시에 그 분단 당시에는 전승 4개국이 완전히 동서독의 분단, 그 다음에 이 분단 극복, 그 다음에 독일 통일 문제. 자, 이런 과정에서 결정적인 권한을 보유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국제법인 구속력이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베를린 선언부터 포츠담 협정, 뭐 독일 조약, 벨리지 간의 전승 4개국 협정, 오더나이스 국경선, 동부영토 문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전승 4개국이 이제 동서독 분단의 어떤 이런 책임과 권한을 지고 있는, 그러면서 국제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분단 기간 내내 동서독은 예컨대 이제 독자적으로 무슨 뭐 통일에 어떤 합의를 한다든지 이런 게 근본적으로 불가능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승 4개국의 어떤 추인 없이는 힘들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9년도에 동서냉전이 서서 이제 가시게 되면서 예컨대 이제 동구권이 전부 흔들리면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르바초프가 이 동구권에 대해서 야 너희들 민주화해라 하면서 계속 이제 그 민주화운동을 장려했고 그러면서 이제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이런 나라들이 헝가리 이런 나라들이 전부 이제 무너지면서 그 여파로 이제 동독 이제 베를린 장벽 이것이 11월 9일 날 89년 11월 9일 날 베를린 장벽이 이제 붕괴되고 그러면서 동서독 간의 이제 통일 기류가 이제 계속 활성화되고 강해지면서 드디어 이제 독일 통일 문제가 이제 계속 국제사회에서 특히 유럽 내에서 이제 제기가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그 당시에 이런 상황에서 유럽 국가들의 그 반응, 독일 통일에 대한 반응은 대단히 부정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989년도 12월 8일 날 그러니까 이제 장벽 무너지고 나서 한 달 뒤에 이 시 정상회담이 슈트라스부르크에서 있었는데 그 당시에 만약 독일이 통일되는 이 문제 관련해서 이제 찬성하는 나라는 두 개밖에 없어요. 스페인하고 아일랜드만 찬성했을 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우려를 했다. 이게 왜냐하면 유럽 국경 질서가 완전 대혼란이 생길 거다. 지금 현재 폴란드와 독일 간의 그 국경이 오더 나이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독일에도 통일 독일 이거 절대로 인정 안 하고 다시 옛날 자기 영토 뭐 고집한다든지 이럴 가능성도 있고 막 그런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마가렛 대처 같은 경우는 자, wir haben die Deutschen zweimal geschlagen, jetzt sind sie wieder da 해서 야, 우리가 역사적으로 두 번 독일 깼는데 1차 대전, 2차 대전 전부 깼는데 지금 보니까 쟤들 저기 또 서 있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독일이 저렇게 강국이 돼서 지금 나타나는데 두렵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태리 그 당시 총리 줄리오 안드레오티 그 총리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Ich liebe Deutschland so sehr, dass mir zwei davon lieber gewesen wären. 해서 나는 독일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한테는 지금 현재 자 쟤들 두 개 있는 게 훨씬 더 낫겠네. 그러니까
동서독 계속 분단된 상태로 니들은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좋겠다 하면서 독일 통일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월 28일 날, 11월 9일 날 장벽 무너지고 28일 날, 그 당시에 이제 헬무트 콜이 처음으로 자, 독일 통일 관련해서 이제 자, 젠풍터 플랜 해서 역 10개항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어떻게 반응했냐 이 얘기를 하면은 자, 이 젠풍터 플랜 여기에 따르면 이제 동서독 앞으로 어떤 식으로 서로 협력하고 그다음에 국가연합하고 자, 그런 얘기도 하면서 이제 유럽 틀 내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독일 통일을 이루겠다. 이렇게 이제 10개의 이 조항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영국 마가렛 대처는 독일 통일 문제 이거 지금 꺼낼 때가 아니다. 아젠다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통일 독일 얘들 정말 골 때린다 하면서 툰들 불릭하면서 완전히 얘들은 어디 보면은 완전히 하나만 보고 황소처럼 나가는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이 유럽 전체 안정 그다음에 이런 것들 볼 때 대단히 지금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프랑스도 약간 주저하면 소련은 고바초프는 독일 통일은 자 우리 승인 없이는 어렵다 이제 그런 얘기. 그러나 미국 부시 대통령만 이 통일 문제는 동서독 국민 자결권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점진적으로 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나 통일 독일은 반드시 나토 소속이어야 하고 그리고 유럽 공동체 그 당시 EC 내에 이제 가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유럽 국경 변화 이 얘기는 이제 오더 나이스를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반드시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폴란드하고 국경이 오더 나이스의 강으로 한다. 이거는 이제 1945년도 포츠담 협정에서 그렇게 돼 있고 그때 협정에 따르면은 이걸 50년간 지속으로 그 다음부터 새로 예컨대 이제 폴란드와 독일 간의 어떤 이런 강화 조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나서 새로 규정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90년이 아직 50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이제 국제사회에서 자, 이거 무슨 평화적으로 해결하자. 자, 그런 합의에 따라서 평화적으로 해자. 이런 얘기를 이제 부시가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 과정이 계속 이제 에스컬레이트 되면서 독일 통일이 이제 가시화되면서 자, 이 과정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동서독끼리도 아주 협력이 긴밀해졌고 자, 이 과정에서 전승 4개국 간에도 이제 아주 첨예하게 서로 이제 시시각각 독일의 발전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책 조율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만이 유일하게 독일 뒤에서 이제 독일을 지지하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주저하는 다른 세 나라들을 전부 설득하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세 나라, 미국 빼고 나머지 세 나라는 완전히 부정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고르바초프 같은 경우 최초에 야 독일 너희들 지금 이제 기본법 23조 그러니까 동독 5개주가 서독으로 완전히 그대로 편입돼 들어가면서 흡수당하는 그런 통일. 자, 그런 통일을 만약 해서 이제 동독 너희들이 빨려 들어가면 이건 절대로 안 된다. 너희들은 완전히 그때부터 이제 물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 이걸 반대를 했고. 그 다음에 나토, 통일 독일이 나토 자극으로 있는다. 이것도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전부 고바초프는 최초의 독일 통일에 대해서 이와 같은 조건을 내걸면서 이제 반대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코론 전승 사격으로부터 자 이제 이 통일 관련 승인을 끌어내기 위해서 완전히 미국 바지가랭이를 붙잡았다. 그러니 부시하고 처음부터 아주 긴밀하게 협의를 했다. 그래서 최대 지원국으로 이제 부시를 활용을 했고 그 다음에 부시가 얘기하는 나토 잔류 이거는 끝까지 이제 우리도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끝까지 그걸 밀어붙였고 그 다음에 이제 부시에 대해서 야, 세 나라, 반대하는 세 나라 제발 설득 좀 해달라. 이렇게 이제 좀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시는 자, 모든 전 과정을 헬무트 콜하고 아주 완전히 사사건건마다 전부 다 긴밀하게 전부 조율을 했다. 그러면서 특히 제일 반대가 심한 소련을 상대로 독일 측 입장을 계속 강변하면서 그 다음에 프랑스, 영국 이 반대 입장 이런 것들도 계속 설득하고 조정을 해 나갔다. 이제 그런 얘기. 그러니까 독일 통일 관련해서 미국의 이제 핵심적인 그런 어떤 원칙은 먼저 아까 얘기대로 이제 독일 동서독 주민들이 자결권에 의해서 통일이 지금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통일된 독일은 반드시 나토 소속이어야 되고 유럽 공동체 틀 내에 남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유럽 안정 속에서 이제 평화적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면서 국경 준수 이것은 이제 헬싱키 파이널 액트이기 때문에
비교적 가급적 이제 그 오더 나이스 이걸 계속 준수하라. 그리고 예전에 잃어버렸던 자 이게 무슨 뭐 저 오스케피드 동부영토 이런 건 절대로 이제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독일의 그 군사체제 기소권, 자 나토가 남을 건가 말 건가 이 문제는 이제 독일인 손에 이제 맡기는 걸로 그렇게 90년 5월 31일 날 고바초프가 미국 방문했을 때 이제 양 정상회담에서 전부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부시 대통령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자 헬싱키 파이널 액, 자 너희들이 지금 현재 강조하는 헬싱키 파이널 CSE 거기에는 어떻게 되냐면 군사체제 기소권 이거는 전적으로 저 자율적으로 모든 회원국의 그 결정에 맡기기로 했다. 이거를 그러니까 이 문제 나토에 남을까 말까 이 문제는 전적으로 독일이 결정하는 문제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할 말이 없어졌다. 고바초프가. 그래서 오케이를 했고 결국은 이제 7월 15일 날 16일 날 코커서스 그 정상회담에서 이제 고바초프는 전부 추인을 하게 되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독일 통일 전 과정에서 이제 미국이 완전히 독일 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강력한 미국과의 동맹 체제가 있었기 때문에 독일 통일이 가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 그 주변의 모든 그 이제 미국 주도의 어떤 이런 단체들이 그는 나토 그다음에 이 서구 진영 이런 데 전부 다 독일 통일을 지지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통일 독일은 지금 현재도 나토 이제 핵심국이고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그 선봉 국가고 그다음에 나토 내에서도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자 2021년부터 이제 미국하고 독일은 똑같이 15.9%의 그 분담금을 지금 내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그 주동 미군은 3만 5천 명이다. 옛날에 그 통일되기 적재는 20만까지 있었다. 그 얘기고 그처럼 그 동맹이 아주 강력했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아까 얘기대로 지금 현재 미국의 핵무기가 통일되고 지금 30년이 훨씬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빅힐 공군기지에 그 나토 그 회원국으로서 이제 그 같은 나토 그 뉴클리어 쉐어링 핵공유 이 정책에 따라서 지금 배비시켜 놓고 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첫 번째 아까 그 주제는 이제 독일의 어떤 통일 과정까지 분단에서 통일 과정까지 미국이 어떤 역할을 했었는가 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또 그야말로 우리 그 희망대로 자유 통일에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자, 이 문제를 지금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제 취임식할 때, 그 당시 이제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시장경제에 기반한 그런 나라, 국민이 주인인 그런 나라를 반드시 재건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고, 자, 여기 따르면은, 이 통일 방안하고 이제 대북 정책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이제 이런 정책으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통일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이 문제, 그러면서 특히 그 독일 통일 문제, 그 다음에 교훈, 이런 것들을 전부 고려를 할 때, 자, 이 얘기를 할 때, 지금 우리 한국 내에서 지금 통일 정책과 이 대북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지금 전부 막 뒤섞여서 그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그 혼돈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요 지금 도표에서 보시는 거는 자, 이제 통일 한국이 있고 이게 통일 정책. 어떤 통일 한국을 만들 것이냐. 아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얘기하신 대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바탕이 되고 그 다음에 시장경제 체제가 바탕이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법치국가나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통일의 어떤 대한민국 통일 한국이라고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지금 이런 것들을 그럼 달성을 할 것인가 우리가 고민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 통일 정책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통일 성격이나 통일 방안이나 통일 수단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할 때 이런 것들이 지금 통일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현재 대북 정책은 자, 어떻게 그러면 이제 북한을 우리가 원하는 이런 통일 한국으로 끌어갈 것인가 이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대북 정책은. 그러나 우리가 분단된 이래로 해방 공간에서부터 자, 지금 오른쪽 요 빨간 게 북한인데
계속 지금 해가 거듭될수록 이와 같은 그 통일 한국의 우리의 목표로부터 계속 지금 어긋나고 있다. 이런 거를 지금 제가 여기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우리 대북 정책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제 쪽으로 끌고 가기 어려워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어떤 시행착오를 우리가 국내적으로 남한 내에서 했냐면은, 한국 내에서 했냐면, 이제 좌파 정권, 계속 보수 정권, 좌파 정권, 이것이 정권 교체가 될 때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서로 이제 그 뒤죽박죽으로 헷갈려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의 그 안보 환경이나 통일 여건 이런 것들에 대한 객관적인 냉정한 그런 성찰이 없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우리가 이런, 시행착오를 해왔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보 환경 관련해서 남북 그 군사 대치 관계 이것도 우리가 명확하게 지금 정확하게 냉정하게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국내 여건 이런 것도 우리가 제대로 살펴야 되고, 지금 현재 많은 우리 저기 국내는 완전히 지금 남남 이 갈등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5월 1일 날 5월 1일 날 제가 시위에 나가 봤는데, 완전히 거기는 또 다른 남남 그 갈등, 완전히 극치를 보는 듯 했다. 그러니까 민노총 위주의 그런 어떤 그 시위대들 보면서, 자, 저 사람들이 과연 우리 동포가 맞는가? 그런 데 대한 의심을 강하게 품었다면, 이처럼 국내 여건이 지금 현재 완전히 갈려있고, 그 다음에 통일 여건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 얽혀있는 문제. 예컨대 한반도 문제가 남북 문제이면서 동시에 그 국제 문제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변 사강과의 이제 어떤 이런 조율하는 문제, 이런 것들도 어렵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근본적인 컨센서스가 있은 다음에 우리가 이 대북 정책을 제대로 추진을 해야 바람직하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그럼 과연 어떤 통일 정책이 바람직하고 과연 어떤 대북 정책이 바람직한가, 이런 얘기를 지금 간략히 풀어내겠습니다. 바람직한 그 통일방,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바람직하다.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94년부터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1단계 화해협력, 2단계 남북연합, 3단계 점진적 평화 통일. 자, 이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여태까지 좌파 정권 와서는 이제 김대중 3단계 통일 방안, 6.15 공동선언에 나오는 그런 통일 방안. 자, 이것이 이제 근거 옥조처럼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것은 통일 방안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 점을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하면은, 우선 김대중 3단계 통일 방안은 이제 남북연합 연방이 통일자 이렇게 돼 있는데, 6.15 공동선언에는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면, 자, 이게 남측 연합제하고 그 다음에 북측의 그 낮은 단계 연방제하고 이게 유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우리가 앞으로 통일을 지향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노무현도 오케이. 그 다음에 문재인도 오케이. 모든 그러니까 여태까지 좌파 정부의 그 통일 방안은 여기에 지금 국한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대단히 위험하다. 여기서 남측의 연합제 아니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나오는 2단계 남북연합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남측의 연합제는 김대중 1단계 남북연합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실제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6년도 10월 달에 서울대 그 특강에서 자, 지휘를 받고 6.15 공동선언에 나오는 남측의 연합제 이건 내 1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김대중 뭔 얘기를 하냐면은 이 남북연합, 김대중이 얘기하는 남북연합당이 이것은, 그러니까 남북교류협력 결과로 우리가 민족공동체 때는 이런 신뢰가 조성이 되고, 교류협력 결과로 신뢰가 조성이 되고, 그래서 남북연합체에 진입한다. 이 얘기가 아니고, 교류협력의 결과가 아니고, 남북당국 간에 정치 지도자가 오케이, 우리가 가자, 이렇게 결단만 하면은 모든 것들이 다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그렇게 이제 굉장히 위험한, 그러니까 남북연합하면은 연합단계라고 하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통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의 양 정치 제도 이 자체가 유사해야 됩니다. 완전히 같지 않더라도 유사. 예를 들어서 북한에도 자 주민들이 자유투표 자유선거를 통해서 이제 국회의원을 뽑고 의원을 뽑고 그래서 어떤 이 의회가 구성이 되고 정부도 그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구성이 되고 자 이와 같으니 선행이 돼야 이제 남북연합단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하고 180도가 다른데 갑자기 남북 정치 지도자만 자 우리가 가자 저 방향으로 그렇게 합의한다고 해서 이것들이 다 따라온다? 천만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흡사 그 해방 공간에서 자 그냥 말만 앞세우면서 우리 민족이 자 무슨 뭐 합의만 하면 통일 간다. 완전히 연석회의 하면서 김일성이 얘기한 뭐 그런 개념하고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절대로 남측 연합자 이거는 남북 연합자 우리 민족 공동체 그거하고는 다른 거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산 체제를 그대로 용인한 상태에서 남북 연합 단계로 추진을 한다. 그 얘기는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낮은 단계 연방제와 같다. 그러니까 남측의 연합자하고 낮은 단계 연방제는 고려 연방제를 얘기합니다. 1단계 고려 연방제를 얘기하기 때문에. 자, 이 고려연방 여러 잘 아시지만, 자, 마지막에 이제 통일국가 그 기구가 최고 민족연방회의다 해서, 자, 남북 간간에 무슨 뭐 이 동수로, 의원을 정하고, 그 다음에 해외 동포들도 끌어들이고, 말로 보면 흡사 뭐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것을 완전히 우리 남한 정부를 전부 이 소수로, 집단으로 전부 전락을 시키면서 꼭두각시 정부로 이제 만들려고 그러는 그런 그 술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무엇보다도 고려 연방제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이면엔 고려 연방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선결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국법부 철폐하고 주한미군 철수하고 그리고 정전협정, 이 평화협정을 이제 조미 평화협정으로 바꾸자. 정전협정을. 자, 이와 같은 것들을 먼저 이제 고려 연방제 그 전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제대로 된 이제 연방제나 연합제 이렇게 가려면 북한 체제가 전부 바뀌어야 됩니다. 아까 얘기대로. 그래서 동서독 같은 경우에 이제 완전히 동독하고 서독과 정치 제도가 달랐는데, 그러나 1990년 3월 18일 날 동독 내에서 최초 그 자유민주 선거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민들이 직접, 여태까지는 뭐 전부 대리투표 비슷하게 이제 이 정당 명부에 투표만 해서, 자, 뭐 내가 원하지 않는 전부 성당인 명부에 전부 의원들이, 대표들이 나와 있고, 내가 마음에 안 든다면 찍찍 그으면 그게 반대표고, 내가 만약 전부 다 한다 하면 그대로 보고 그냥 접어서 넣으면 이게 이와 같은 엉터리 그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는 동독이 1990년 3월 18일 최초로 민주 그 자유선거를 하면서 자, 자기 입맛에 맞는 자기 스스로가 전부 의원들을 선택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통일을 앞두고 동독 체제를 서독 체제와 정치 시스템과 비슷하게 만들어 나가기 위한 1단계 조치였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없이 우리 뭐 남한만 국법부 폐지하고 뭐 이런 건 내가 이제 날로 너희들 먹을 테니까 너희들 무장 해제하라 그런 얘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낮은 단계 연방제, 남측의 연합제, 이 김대중 3단계 통일론, 그 다음에 이제 낮은 연방제, 고려 연방제. 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두 개의 6.15 공동선언에 나온 이 컨셉 자체는 완전히 두 제도가 이 제안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 컨셉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부 묻어나서 6.15 공동선언으로 그대로 표현되기 때문에, 표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일정책을 수립할 때 우리가 고려사항은, 자, 독일로부터 교훈인데 이게 절대로 무슨 당장 1, 2년 봐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통일은 이거는 정장기적인 그런 산물이다. 정반합의 산물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한국 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독일 통일을 볼 때 이제 그 당시 1989년, 90년만 바라보고 야, 공산주의 하는 동독이 무너지니까 공산주의 하는 북한도 곧 무너질 거다. 그러면서 이제 급변 무슨 사태, 통일 대비 계획 이런 것들을 만들고 하면서 곧 통일이 될 것처럼 이렇게 전부 들더고 했는데, 그러나 이 독일 통일을 중장기적인 긴 시각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반합으로 이제 테제, 안티테제, 신테제로 발전한 그런 산물이다. 그러니까 지금 정은 이제 아데나우의 그 베스핀드 폴리티의 슈테케에서 완전히 친서방정책, 아까 얘기대로 안보는 철저히 미국에 의존을 하고 그다음에 경력하면서 국력을 키우고, 이 정도 완전히 동서독 간의 국력 격차가 이렇게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반대로 나온 것이, 안티테제로 나온 것이 이제 오스폴리틱이다.
대충 이 정도 사니까 우리가 동독을 끌어안자, 동구권을 끌어안자. 이게 바로 이제 동방정책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자 이제 모든 교류 협력을 제도화하고 자 이것이 이제 또 제도 협력을 강화하고 자 이 산물로 나온 것이 바로 신테제 합으로 통일이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40년 가까이 지금 이제 정과 반이 이렇게 전부 이런 그 활동들이 뒤따랐다. 그러나 이 합이 나타난 거는 자 11개월 만에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반합의는 아데나워, 그 다음에 안티테제로 윌리 브란트, 그 다음에 이제 헬무트 콜 이렇게 우리가 세 분의 그 업적을 세 분의 공로를 우리가 높이 기려야 된다. 이렇게 전부 균형 감각 있게 기려야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자, 이제 독일 통일은 맨날 이 사람 얘기입니다. 윌리 브란트 얘기만 하면서 오스폴리틱이 대단했고, 자, 그 오스폴리틱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추진한 뭐 헬무트 콜도 하면서 맨날 이 3인당의 이 동방정책 그러면서 우리도 북한을 계속 끌어안아야 되고, 자, 북한은 가만 놔두고 우리가 계속 하여튼 북한을 감싸야 돼. 이런 추세로 지금 이제 남북 문제를 계속 몰아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제. 그러나 이것은 점수로 치면 30점밖에 안 된다. 3분의 1밖에 안 된다. 독일 통일은 이 아데나의 힘의 우위 정책, 국력, 그 우회 정책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그 다음에 이 오스폴리틱이 나오고 그 다음에 헬무트 콜의 그 신테제 이런 폴리틱이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이라고 하는 교류 협력, 국력 신장 교류 협력 이런 것들이 전부 합쳐졌을 때 나오는 거고 어느 한 명의 작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통일정책 두 번째 고려할 사항은 자 이것은 이제 큰 원칙적으로 우리가 중장기를 보면서 준비하자 그런 얘기고 그러나 두 번째는 이제 북한 급변사태 통일대비계획 이것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완전히 플랜 B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언제 지금 북한이 제2의 동독과 같은 그런 그 급변사태에 빠질 가능성이 그 점차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급변 가능성 사태는 이제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계속 증대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자 급변 사태 유형은 김정은 유고나 쿠데타 그 다음에 WMD 그 유출 사고 그 다음에 주민폭도 뭐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고 그래서 우리 한국 정부는 사전에 그 시나리오 예비 시나리오를 전부 대비해서 한미 간의 그 정부 대비 계획을 수립하자. 그래서 시나리오별로 김정은 유고 상태, 그 다음에 만약 권력 투쟁이 나서 유혈 사태, 그 다음 WMD 통제 불능 상태, 자, 이거 무정부 상태,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따라서 우리 한미 간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대처할 것인가 준비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직한, 자, 여태까지 지금 이제 통일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우리의 바람직한 통일정책은 예컨대, 자, 여기서는 이제 통일방안 이것이 이제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화해협력 남북연합 그런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일로 이제 북한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지금 현재 기존의 우리 그 통일 여건이나 안보 환경 이런 걸 감안하면서 그 다음에 여태까지 이렇게 지금 어깃장을 놓으면서 계획 벌어지고 있고 또 지금 현재 북한은 핵무장까지 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북한을 어떻게 우리 입맛대로 이 방향으로 끌고 나갈 건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람직한 대북 이거 하루아침에 절대로 안 된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2023년 북한 이거를 1989년 동독 수준으로 바꿔나가자 이 얘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들어 나가자. 지금 현재 상식이 통하는 그런 국가로 바꾸어 나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정상국가를 위해서 이제 5개 큰 과제. 예컨대 북한 지도부가 지금 현재는 이 바닥 수준인데 완전히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완전히 온고집 무슨 뭐 이런 전혀 지금 현재 우리 자유민주주의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그런 그 지도부인데 이런 그 지도부를 어떻게 1989년 동독 지도부 수준으로 바꿔나갈 거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2의 고르바초프가 평양에 들어설 수 있도록 제2의 등소평이 들어설 수 있도록 어떻게 테크노크라트로 정권 교체가 가능하도록 지금 이제 이 수준을 끌어올릴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우리의 과제고 그 다음에 북한 사회를 이제 완전히 민주화시켜야 되겠다.
그 당시 89년 동독은 나름대로 지금 공산치에 있었지만 그래도 그 상대적으로 민주화돼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저 동독 주민들은 자나깨나 서독을 이제 생각하고 있었고 그랬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남북한 간에 앞으로 교류 협력이 되고, 지금 현재 당장은 어렵지만은 그러나 북한을 이제 어느 정도 그 산업화를 시켜서 우리가 이제 통일 비용도 줄이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비해서 이제 북한의 경제력도 좀 키워나갈 그럴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북한 군백 민주군대와 지금 현재 그 북한 인민군 가지고는 택도 없다 그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은 5개 과제가 앞으로 우리 대북 정책의 핵심 목표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실체 관련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 개념 관련해서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정권 바뀔 때마다 어떤 때는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 됐다가 또 어떤 때는 완전히 동포만 됐다가, 자, 이와 같이 서로 대치되는 그런 개념이 지금 현재 지배하는 경우,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그 이중성에 전부 기인하는 이런 건데, 그러니까 북한은 한마디로 우리의 동포이면서 또 다른 하나는 북한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그런 위협 대상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 통일의 대상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국방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래야 우리의 대북 정책에서 이제 혼돈이 안 생기고, 그래야 우리가 모순을 예방할 수가 있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방백서나 이런 데서는 북한을 주적이라고 그러는데, 또 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야, 북한은 동포 대상이지 통일 대상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은 많기 때문에 이거에 어떤 이퀄리브름을 찾아가면서 케이스별로 우리가 북한의 그 모습을 그릴 거냐 하는 이 문제를 지금 과정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한반도의 유일한 국가 정통성을 보유한 나라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다. 그 다음에 남북관계는 그 국제법적으로 인정된 국가관계가 절대로 아니다. 북한은 중국이나 일본처럼 우리한테 그 외국이 아니다. 북한은 누구냐 하면은 남북관계는 민족 내부 간의 어떤 이런 특수관계다, 이렇게 지금 규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Sonderstaat inner Koreation between에서, 자, 옛날에 동서독 간에 이제 동서독 민족 내부 간의 특수 관계다, 이 얘기를 지금 그대로 지금 제가 그대로 도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방향대로 푸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분단 당시에 동서독 형태로 이제 국가 그 실체를 이와 같이 규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지금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북한은 유엔 동시에 가입한 그런 실체이기 때문에 한반도 내 두 개의 그 국가 실제, 이거는 실제로 존재한다. 국가 실체로서 북한, 이거는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북 정책을 이제 앞으로 추진할 때, 아까는 이제 통일 정책이고 지금 대북 정책 추진할 때, 자, 그럼 지금같이 이제 북한에 대해서 어떤 실체 이런 것들을 아까 얘기대로 4가지 그런 카테고리로 우리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대북 정책을 추진할 때 우리가 고려사항은 지금 현재 요 좌측에 나는 도표, 이거는 지난번 영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반도 문제 이 냉전 구조가 이렇게 지금 돼 있고, 그 다음에 저 우동네 이것이 평화체제인데, 역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떤 정부는 요 밑에 우리 현실을 직시하자 해가지고 이 문제를 강조하고, 또 좌파 정권은 이거는 완전히 없다고 생각하고 이 위의 과정만 얘기를 하면서 이제 평화 문제만 얘기를 하고, 자, 이런 것들이 여태까지 대북 정책 관련해서 우리 한반도에서 지금 일어났던 이제 그런 얘기다. 우리 남한 정부에서 일어났다, 그런 얘기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 한반도 문제 이거를 지금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한반도 문제는 자, 요 아래 동네 요 문제 해결을 한 다음에 평화로 간다. 그 다음에 평화 요런 거를 자 해결한다, 평화를 건너서 통일로 간다. 이 태제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주목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냉전을 넘어서 간다. 이 냉전은 지금 현재 우리가 70년째 남북한 냉전 구도 속에 갇혀 있는데, 이 냉전 구도의 핵심은 3개의 카테고리로 있다. 맨 좌측에 남북적 대관계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정전협정 체제가 가운데 이렇게 다리를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남북한을 중심으로 4강의 불안정한 역학관계가 이렇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해소가 되면은 우리가 요 우동네 평화체제로 간다.
그럴 경우에 지금 으르렁거리는 남북 적대 관계 이거는 이제 평화 관계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평화협정은 이제 남북 관계 평화협정으로 가는 거고, 그러면서 중국과 미국이 인도수를 여기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북한 핵 문제나 이런 것들이 전부 해결돼서 남북 간의 크로스 레코니션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우리 남북 간 한반도를 중별한 이제 다자한보 이런 체제들이 이루어지면서 드디어 한반도를 중심한 이 평화체제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구축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 냉전 구조를 해체하기 위해서, 자, 이것은 이제 남북 문제이면서 동시에 요 두 개는 완전히 국제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냉전 구조 하에서는 주변국과 주변 4개국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이제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지금 좌파 정권은 자 아까 이 위에 얘기만 했다고 그랬는데 이 밑에는 아예 없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냉전 이 얘기는 더 이상 없다 우리가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탈냉전 된 지가 언젠데 30년 전에 이미 다 했는데 아직도 저 수국 꼴통들은 냉전 얘기를 한다. 미국 놈들은 계속 냉전을 부추긴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 좌파 정권을 하면서 계속 평화가 좋다. 뭐 이런 얘기만 하고 평화협정이 중요하다. 그런 종전선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전부 틀렸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 박스 속에 있는 우리의 현실. 이거를 다시 오른쪽 그림으로 바꾸면은 야, 동서냉전 90년대 초에 저 끝났다. 그러면서 조금 흐지부지 됐었다. 지금 우크라이나 그 내전 이후로 이게 다시 조금 더 살아난 그런 그 기미가 보인다. 이런 거지만, 그러나 90년 이후에도 남북한 간의 이 새카만 그림, 이 다리를 들고 있는 이거는 지금 현재 변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변함이 없다. 자, 이건 변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거를 괜히 있는데도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국민들을 호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에는 냉전이 아직도 있다. 지금 현재. 있으니까 지금 180만이 전부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고, 이것을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뭐 여러 그 수단을 강구했지만 아직도 안 되고 있고, 야, 북한 핵 문제 해결하자고 수차가 걸쳐서 합의를 했지만 하나도 안 되고, 왜 안 되고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문제 이 제기를 어느 쪽에서 하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냉정하게 지금 현재 판단해 보기 바랍니다. 계속 평화만 완전히 몰두를 하면서 민족에만 완전히 몰두를 하면서 이 문제를 제대로 본질을 못 봐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북 정책의 두 번째는 자 근본적 문제 안고 있는 6.15 선언, 14선언 이거 아까 얘기대로 이런 것들은 계속 이제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얘기를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자 부적절한 통일 방안이 6.15 선언에 있고 그 다음에 14선언은 여러 가지 남북협력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대단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NL 예컨대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무슨 공도 어로구역 같이 좀 머리 맞대고 고기 잡지 않는데 뭐 잘못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NLL이 엄연히 남아있고 자 이런 것들을 전부 위협하는 그런 수단이고 언제든지 돌변할지 모르는 북한 이게 지금 북한이 70년째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그런 행태이기 때문에 수도권 안보를 위협하는 이와 같은 사업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해야 된다. 그야말로 남북한 간의 이제 신뢰 구축이 돼서 이제 믿을만하다 이럴 때 이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자 일방적으로 북한은 우리의 동포고 통일 대상이기 때문에 자 이념보다 피가 우선되기 때문에 자 통일지상주의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자나 깨나 이제 끌어안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중단을 돼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체제를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냉정하게 살펴야 되고 지금 현재는 이제 80개에서 90기 핵무기를 들고 우리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국민들은 전부 직시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대북 화해 협력만을 맨날 강조를 한다. 우리가 지금 대북 화해 협력 하려고 했지만은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화해협력의 걸림돌은 이제 북한이 핵 개발하고 대남 군사대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 천안함 이후에 우리가 5.24 조치를 취했고 그러면서 남북교육도 허가되지 않고 우리 국민의 방북도 안 되고 북한의 신규 투자, 대북 사업 지원 사업 이런 거 전부 안 되는 이유가 대북 5.24 조치 이게 왜 나왔냐 이면 천안함 폭침에 의해서 나왔다. 왜 사과하고 다시 이런 거 안 하겠다고 이제 이게 우리한테 간청도 안 하고 이제 왜 그러냐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이제 이 화해협력 법률도 이거 절대로 우리가 지금 무슨 교류 협력 하자고 우리가 설쳐서는 안 되는 이유가
북한은 지금 핵 개발 때문에 유엔으로부터 9개에 걸쳐서 지금 이제 생션을 가지고 있다. 이제 국제 제재를 갖고 있다. 미국도 독자적으로 내리고 EU도 독자적으로 내리고 일본도 독자적으로 내리고,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문재인 정부도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는데, 이 문제의 그 단초는 전부 북한의 핵개발이나 이 대남 군사도를 기인한다. 이런 거를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얘기를 왜 강조를 못하냐면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북한은 반드시 WMD 개발 이거 포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군사적 긴장 완화가 이행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모든 제재가 완화되면 제거되고, 그러면 남북관계 개선될 수 있다. 그러니, 그 다음에 북한 지도부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예컨대, 자, 이게, 무슨 이 제2의 고바초프나 등소평, 그야말로, 자, 우리가 인민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이제 남조선 지원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정책을 완전히 뜯어고치고 새로운 뉴 띵킹 해야 되고, 우리 사회가 민주화돼야 되고, 개방돼야 된다. 북한발 이제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쪽에 어떤 이런 교류협력의 선의, 이런 거를 수용할 태세가 전혀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저 자세로 굴종적으로 무조건 퍼주기, 이런 거는 맞지가 않다, 대북 정책할 때.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그 얘기를 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파트로, 자, 앞으로 그럼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현재 남북 냉전 체제에 이제 갇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통일을 향해서 지금 계속 부지런히 발들을 계속 발걸음을 옮겨 놔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자, 우리 한미동맹을 어떻게 우리가 한미동맹이 이런 과정에서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이런 얘기를 지금 제가 짓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아까 했는데, 여기서 지금 얘기는 아까 얘기했고, 자, 여기서 지금 현재 요 냉전 구조를 해체하고 이 평화 체제로 가기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저 윗동네로 가기로 했는데, 여기에 이제 큰 5개의 강이 있다, 그 얘기, 큰 산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요 맨 좌측에 있는 남북적 대관계, 남북관계, 여기서 큰 산은 어떤 형태로든 남북한의 이제 군사적인 긴장 완화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180만이 지금 중무장한체로 서로 대치하고 있는데, 이런 게 없어져야, 사라져야 돼. 그러면서 교류 협력을 통해서 두 번째는 이제 정치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 이런 것들이 남북 채널에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과제들이다. 그 다음에 가운데 여청전협정이 너덜너덜한데 어떤 형태로든 남북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자, 남북 협정을 이렇게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이제 북한 핵 문제, 이거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4강 클래스 레코니션이 되면서, 자, 미일 수교가 돼야 된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요 5개 과제가 지금 현재 클리어가 돼야, 아까 제가 이제 냉전구조 넘어서 평화체제로 간다고 했는데, 이 냉전구를 넘는 그 과정에 이와 같은 5개가 채널별로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제들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그리면은, 자, 이와 같은 그림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북 정치경제공동체,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하고 평화협정 체결하고 북한 WMD 포기하고 북미일 수교하고, 자, 이런 것들이 전부 입체적으로 돼야 된다. 근데 요 5개 과제 가운데 제일 먼저 해결돼야 될 것이 이제 바로 북한의 이제 핵무기를 포함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이 문제가 만약 해결이 안 되면 이 4개 다른 과제는 진도를 못 나갑니다. 아까 얘기대로 여러 가지 국제사회 생션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만약 이제 이 문제가 해결이 돼, 그 다음 두 번째 프라이어티 넘버 2는 뭐냐면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가 됩니다. 야, 그래서 서로 이제 국방장관도 왔다 가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군사 데이터도 주고받고 이러면서 그야말로 이제 DMZ 안에도 완전히 평화적으로 이렇게 바꾸고, 아까 얘기대로 저 NLL 이쪽에 서해 서로 공동 어로구역도 만들고 이와 같은 조치들이 계속, 그러니까 CBM,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면은 이제 남북한 간의 교류 협력이 되면서 남북 정치 경제 공동체 이런 단계로 나아간다면, 그러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북한과 미국과 일본의 수교 문제가 따라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수교 문제가 따라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수교 문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는 것이 남북평화협정. 이 즈음에서 이제 종전선언이나 무슨 뭐 피스츄리티나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여태까지 문재인 정부는 지금 현재 5번 제일 마지막에 오는 2단계 이 얘기만 계속해서 이 얘기만. 그러니까 이 얘기들은 앞으로 아까 제가 맨 처음부터 얘기한 북한 핵개발 문제나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나 정치적 뭐 이런 거, 교류협력 이런 거, 북한과 미국과 수교하는 이런 문제, 이런 거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얘기만 계속했기 때문에 얼마나 허황된 얘기들을 했냐 이 말입니다. 자,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냉전체제 이게 해체하고 평화되었는데 앞으로 이 한미동맹이 왜 중요하냐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미연합사라고 하는 거는 이거 절대로 해체해서 안 되고, 자, 이게 작동권 절대로 지금부터는 이 한수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반도 지금 현재 이 분단 상황에서 전쟁 억제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그 북한의 그 핵무장 그런 그 상태에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한미연합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작게 5027 자 이거 한미연합사 합수요. 그럼 물론 우리 대한민국 국군하고 같이 이제 전부 튜닝해가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북한의 WMD 핵 문제 포함해서 자 이제 화생무기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런 걸 제재하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우리가 공조 툴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 중앙에 지금 미국이 서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그다음 북한 비핵화 이 문제 국제사회 공조 주축이 북한이 미국이다. 그 다음에 북한 핵무장 위협에 대한 대응책, 자, 이것도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워싱턴 디클러레이션, 자,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바이든과 같이 합의한 지난 4월 26일 날. 여기에 이제 확장 억제 개념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핵 잠수함, 한반도 기항, 이런 문제들이 들어가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뉴클리어 컨설터티브 그룹, 자, 이런 거를 신설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대단한 이것은 이제 북한 핵무장 그 위협에 대한 진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나 100점짜리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게 엄청나게 그 아주 훌륭한 그런 걸 했다. 특히 그 확장 억제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완전히 이게 100점을 못 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가 이제 워싱턴 데클러레이션에서 좀 설명했지만은 제대로 된 100점짜리는 자, 이 완전한 억제는 북한의 80, 90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80, 90길 갖다 놓든지 아니면 아쉬운 대로 30에서 60을 대한민국 오산이나 분산 공군기지에 갖다 놔야 이게 제대로 된 억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자, 이 확장 억제 합의한 바에 따르면은 미국의 핵잠함이 한반도를 기항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365일 내내 기항할 수도 없는 거고, 물론 뭐 진해 공항에 나와 있을 때는 무슨 뭐 억제가 되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다시 없는 거나 다름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야, 이게 아쉬운 대로 무슨 괌에도 있고 핵잠함도 있고 뭐 일본 근처에도 또 돌아다니면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하는데 없는 것보다야 낫지만 그러나 이건 100점짜리 그 억제는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100점짜리가 된다면 앞으로 이제 30에서 60기를 이제 오산, 군산 이런 데가 갖다 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희망이고, 앞으로 이런 목표를 위해서 한미 간에 더 이제 깊이 토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요번에 지금 뉴클리어 컨설테이티브 그룹 NCG 그룹을 새로 만들었다. 여 그룹 내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지금 현재 토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워싱턴 데클러레이션이 대단히 중요한 첫발을 띄었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얘기는 지난번 영상에 다시 한번 얘기했던 다시 한번 이제 북한 핵 문제 관련해서 왜 미국이 우리한테 이렇게 중요한가 이거를 전부 우리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완전히 체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 본질을 우리가 얘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지금 이 도표를 이해하는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헷갈리고 있고 어느 부분만을 보면서 그걸 좀 헷갈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야 이거 우리가 킬체인 수단을 계속 우리가 발전시키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이제 대응책을 완전히 갖춘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고, 자 이런 것들은 아니다. one of them이고 점수로 지금 20점 30점밖에 안 되는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100% 입체적으로 우리가 돌아가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자 이제 1차 핵실험이다. 얘기죠. 북한 1차 핵실험. 이거는
2006년 10월 9일 날 북한이 최초로 그 핵실험을 하고 풍계리에서 자, 이것에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는 핵실험, 1차 핵실험 전의 핵 문제하고 1차 핵실험 이후의 핵 문제하고 완전히 성격이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국민들이 전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핵실험 1차 전에는 우리가 북한 핵 문제 그 목표가 뭐였냐면 북한 핵 개발을 어떻게 저지할 건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어떻게 하면은 북한이 핵 개발을 못하게 할 건가. How to stop nuclear development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핵무기 개발도 금지하고 예컨대 자 핵물질 생산도 금지시키고 예컨대 핵무기 생산도 금지하고 그다음에 핵시설 가동도 중단하고 그다음에 NPT에 가입시킨다. 자,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여기 가입시켜 가지고 예컨대 이제 국제사회가 전부 다 컨트롤하고 그다음에 이제 완전히 투명성을 이제 그 보장을 하고 그러면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180 이내 IAEA하고 Safeguards Agreement 안전조치 협정을 체결해야 돼.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북한의 모든 그 원자로는 IAEA 인스펙터들이 가서 이제 정기 사찰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전부 모니터링하게 되고 핵물질을 얼마큼 생산했는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투명해진다 이 말이죠. 자, 국제사회는 그 당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했습니다. 92년도. 그렇죠. 자, 여기 따르면 이제 남북한은 핵무기 뭐 생산도 안 하고 개발도 안 하고 배비도 안 하고 사용도 안 하고 뭐 화려한 그런 합의들을 전부 다 했고 그 다음에 94년도 이제 제네바 어코드 미북 핵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 따르면 북한이 이제 모든 그 핵 개발을 중단하기로 돼 있다. 그런데 대신에 이제 뭐 이 서방 쪽에서는 우리 자 기도해가지고 전부 이제 심포에다가 D계격 경수로도 제공하고 뭐 이런 것 전부 다 합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문제 자 북한 문제가 핵개발 문제가 이 플루토늄뿐만 아니고 고농축 우라늄에 의한 그 농축 우라늄에 의한 핵개발 문제 이 문제가 대두되면서 자 육자 회담이라는 걸 이제 그 베이징에서 2003년부터 계속하면서 거기 9.19 합의 그다음에 2.23 핵 합의하면서 앞으로 이제 핵개발 안 한다 이런 약속을 국제사회 상대로 북한이 전부 다 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바로 이제 핵실험 전에 우리가 전부 북한 사회가 국제사회하고 우리 국제사회가 북한하고 이와 같은 그 합의를 하면서 전부 이 문제를 끌려고 했는데 북한이 1차 핵실험을 이제 해버렸습니다. 자, 이 북차 핵실험을 했다고 하는 의미는 자, 이것을 이제 북한 핵 문제라고 했을 때 자, 이것이 이제 북한 이 핵실험을 했을 때 이것이 이제 풍계리에다 집어넣고 이제 핵실험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걸 다시 한번 보면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세계 최초로 미국이 핵실험을 했을 때인데 자, 미국이 이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터뜨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이 Nuclear Explosive Device다. 핵 폭발 장치다. 이거를 1945년 7월 16일 날 터뜨렸는데 자, 이 속을 전부 들여다보면 뭐가 있냐면 맨 가운데 이제 이 전부 이런 것들을 이제 피직스 패키지 해가지고 전부 여기는 핵물질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장약도 들어있고 explosive device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데토네이터도 들어있고 뭐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bomb shelling 하면은 이제 그게 이제 핵무기가 된다 이 말이죠. 자. 여기 이제 Nuclear Explosive 이거를 가지고 이제 45년 7월 16일 날 최초로 핵실험을 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이 껍데기 bomb shelling 한다 이 껍데기는 여기 이제 firing mechanism 어떻게 지금 이제 이 핵무기가 터질 건지 예컨대 그 당시 B-29로 싣고 가는데 공중자 투하를 했을 때 자 지상 몇 메타에서 이것이 터지게 할까? 거기에 대한 각종 그 신관을 여기 전부 장입을 하고, 근데 레이더를 전부 따라서 altitude, 고도를 전부 측정하게 하고, 뭐, 이와 같은 그 파이어링 메커니즘을 전부 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이제 bomb shelling 한다는 거예요. 예? 이 bomb shelling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서 나중에 다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 B-29에다 달고, 자, 날아가서 떨어뜨렸다 하면 나카사키. 얼마 걸렸냐? 8월 9일 날 했기 때문에 3주도 채 안 걸렸다. 그러니까 핵실험하고 나서 3주 만에 핵무기를 만들어서 이게 바로 팻맨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자, 그래서 이 핵실험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국제사회는 자, 이게 핵실험을 했다 하면은 완전히 이 나라는 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국제사회에서
자, 특히 미국 같은 경우 북한은 자, 이거 저 핵 보유국 신분 인정 안 한다. 이런 얘기를 저 하는데 이거는 뭔 얘기냐면 이제 NPT라고 있다. 뉴클리어 non-proliferation treaty에서 핵 비약적 제재 그 협정. 여기에 따르면은 이제 구조에 가면은 자 1967년 1월 1일 이전에 핵실험을 한 나라만이 그다음에 그 당시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만이 자 우리가 누클리어 웨폰 스테이트 핵 보유국이다 이렇게 얘기. 나머지는 전부 다 non nuclear weapon state 비핵 보유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NPT 조약 구조에 따르면은 자 5대 핵 강국밖에 없습니다. 미국하고 지금 구소련 지금 러시아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 중국 요 5개 나라만 핵 보유국 나머지는 자 67년 이후에 핵 개발한 나라 이런 나라 전부 다 비핵 보유국 신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카테고리에 따르면은 북한도 이스라엘도 파키스탄도 인도도 이 네 나라는 실제로 핵무기를 전부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 나라들은 전부로 non-nuclear weapon state다 비핵 보유국의 신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자 북한을 어떻게 봐야 실제로 80에서 90기를 뒷주머니에다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목표를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해요. 첫 번째 목표는 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북한 핵무기의 이 비핵화 어떻게 비핵화할 거냐. How to denuclearize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80기, 90기 이걸 어떻게 버리게 할 것인가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여태까지 만드는 핵무기 이걸 어떻게 폐기시킬까. 북한은 지금 현재 6차례에 걸쳐서 2017년까지 6년부터 17년까지 자 이게 11년 동안 핵실험을 6차례 했는데 여기에 이제 플루토늄탄도 있고 그다음 플루토늄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다음에 이거는 전부 리액터 돌려가지고 원자력 돌려가지고 거기 스펜퓨얼 사용 후 핵연료가 나오면 이거를 재처리해서 거기서 이제 플루토늄 240을 끄잡아내고 이걸로 만드는 것이 플루토늄탄이고 그 다음에 HU탄도 HU Highly Enriched Uranium에서 이건 고농축 우라늄탄이다. 이거는 순수 이제 농축 우라늄을 농축해서 거기서 이제 90% 이상의 93% 이상의 그 농축 순도 자, 이거를, 저거 끄잡아내서 이걸로 만드는 것이 고농축 우라늄탄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다 마지막 핵실험은 이제 수소폭탄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단계로 해서, 자, 이쪽에 부스트 피션방 직폭 핵 분열탄에다가 또 다른 우라늄 235 이 핵폭탄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폭발력을 키우는, 이게 바로 이제 수소폭탄인데, 자,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어떻게 폐기시킬까. 그 다음에 핵물질 여태까지 이제 추출해 놓은 이런 거 어떻게 폐기시킬까. 그 다음에 이제 핵물질 그 생산 그 시설들 이런 것들 폐기시키는 문제 예컨대 이 재처리 실험실 여태까지 오메가 원자로 뭐 이런 것 농축시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전부 다 폐기시킬까 하는 것이 북한을 어떻게 비핵화시킬까 하는데 전부 다 목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는 하루아침에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북한 김정은이가 절대로 이거 다 동의 안 하기 때문에 이거는 길게 봐야 된다. 언제까지 길게 보냐? 그러니까 1993년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당시에 데클라 대통령이 실제로 개발했던 자 6개 핵무기를 자진 핵무기 포기했다. 그러니까 평양 내 아까 얘기로 제2의 고르바초프나 등소평이 나와서 이 핵무기 가지고 있어 봐야 이거 완전히 독이다. 이거 버리는 게 나겠다. 이와 같은 그 테크노크라시 나와서 실질적으로 자진 핵 포기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때까지 자 현재 이와 같은 새로운 그러면 이 제2의 등소평이나 저거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국제사회가 협력하면서 북한을 압박해가면서 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끝까지 해보자. 그러면서 계속 생션을 유지하고 이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이런 의미에서 이와 같은 그 움직임을 하고 있는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 여기에 대해서 적극 공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미국과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북한 핵 문제 관련해서 특히 비핵화 문제 관련해서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북한 핵 문제, 북한 핵 위협. 자, 핵 문제와 그 핵위협으로부터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대응할 건가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how to deter 이제 nuclear threat 그 얘기인데 defend ourselves 뭐 그런 얘기인데 자, 그 얘기니까 80에서 90기를 가지고 있는 북한이 이걸 어떻게 못 쓰게 만들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평양에 80, 90기가 있는데 못 날라오게 만들게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대로
우리 남한의 오산이나 군산에 30개에서 60기가 있어야 되겠다. 자, 그래서 그럴 경우에 반드시 우리가 디터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디터 수단으로 여러 개 또 있는데, 이게 주한, 근데 한미연합사령부를 계속 존속시킨다든지, 또 그러면서 작전 통제권 이런 거를 계속 이제 연합사가 이제 계속 연합사가 계속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그 수단들을 계속 우리가 입체적으로 확보하고 있을 때 이것은 강력한 억제 수단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번에 아까 얘기한 대로 워싱턴 워싱턴 디클러레이션, 자 이거는 완전치는 않지만 그러나 앞으로 우리 최종 고를 위해서 이와 같이 이제 그 전 미국의 전술핵을 재반입하기 위해서 이왕 같은 것들을 이제 튜닝할 수 있는 그 뉴클리어스 컨설터티브 그룹, 자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전부 다 우리가 튜닝해 나가면 된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만약 이 억제 실패해서 평양에서 우리 서울을 상공으로 날아올 경우에 우리가 how to defend, 어떻게 이거를 방어할 거냐, 어디에서 인터셉트를 할 거냐, 이런 얘기가 지금 중요하다. 여기에서 나온 것이 바로 코리아 삼축체제, 코리아 트라이아드 이 얘기다 이 말이에요. 이 삼축체제는 첫 번째 축이 이제 킬체인이다. 그래서 만약 이 공격 징후가 보이면 무조건 날아가서 전부 다 이거 완전히 쑥대밭을 맞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말은 대단히 쉬운데, 자 이런 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우리가 전부 다 조율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 눈으로 똑바로 들여다 봐야 되고, 북한 실정을. 그러기 위해서는 정찰 위성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 호크나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현무, 투시,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무슨 군함이나 입체적으로 전투기나 이와 같이 엄청나게 많은 우리의 그 전투 장비들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킬 체인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많은 그 입체적인 현대적인 그런 장비가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축이 뭐냐면 아까 저 삼축 체제에서 두 번째 축은 이제 KMD다, Air Missile Defense, 우리 영공을 어떻게 이제 방어할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촘촘하게 우리가 그 층별로 미사일을 전부 다 배비를 해서, 자 이게 예컨대 패트리오트를 배비하고 사드를 배비하고, 그 다음에 MSAM 미사일, LSAM 미사일, 자 이런 걸 전부 자 우리 상공 위에 무슨 10km 상공, 50km 상공, 100km 상공, 150km 이렇게 층층이 전부 다 우리가 이 요격 시스템을 구비해 놓고, 이제 북한 넘어올 경우에 자 이게 차례대로 우리가 요격한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 방어, 이거는 완전히 방어도 실패해가지고, 이제 만약 우리 서울 상공에 이제 핵무기가 떨어질 경우, 예컨대 히로시마나 나카사키처럼 떨어졌을 경우에 도대체 우리 주민들이 어디에 숨어서 대피를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 대피 시설이 지금 아주 대단히 열악한데,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것들을 전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방어하고 방어하는데, 자 이거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시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돈을 우리가 쏟아부어야 된다 그런 얘기고, 그러나 요 세 개 그 과제 가운데 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억제다. 만약 우리가 제대로 된 억제 수단을 갖추고 있을 경우는 설사 우리가 조금 미흡하더라도 방어 분야 이게 미흡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억제 대책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확장 억제 extended deterrence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했지만, 그러나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한미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자 이제 한미 동맹이 왜 중요하냐, 아까 얘기대로 자 이 비핵화 하는데도 중요하고, 북한 비핵화 하는데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북한 핵무장 그 위협으로부터 대응하는데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처럼 지금 중요한 그런 그 과제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특히 핵무장한 북한의 위협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해서 되겠냐면 주한미군 철수를 얘기할 때냐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자 이와 같은 측면에서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확고하게 유지해야 되겠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저는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자 이제 앞으로 아까 얘기대로 그 이제 남한 영구제 해체할 때 자 가운데 그 정전 체제 문제, 정전 체제가 이 핵심 축이 완전히 미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금 현재 정전 체제를 수호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한반도 유사시에 또 여기에 대해서 일본에 있는 그 UNC-리아 그 후방 기지 이용하는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평화체제 전환했을 경우에 남북 평화협정 체결했을 때 어떻게 미국이 인도수를 할 건지, 그 다음에 유엔서를 해체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나중에 평화체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종전선언할 때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은 전부 나중에 이 냉전구조가 해체되고 5개 핵심 과제를 제대로 이행한 다음에 오는 평화체제 속에서 나오는 그런 그 과제들인데, 이럴 때도 미국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얘기대로 급변사태 났을 경우에 아까 우리가 통일정책 얘기하면서 길게 보면서 정반합, 이런 우리가 제대로 된 통일정책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플랜 B로 언제 급변사태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도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도 한미동맹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지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이제 나중에 WMD 문제가 이제 북한 내에서 만약 했을 경우에 정권이 흔들리고 이 핵 문제나 이 WMD의 어떤 유출 이런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장악할까 하는 거는 이제 미국과의 아주 긴밀한 그 협력이 필요하고, 이 문제를 끄기 위해서도 국제 사회도 우리가 끌어들일 필요가 있고, 또 유엔을 여기다 지금 현재 인바브 시킬 필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력은 대단히 중요하다. 통일 대비 계획뿐만 아니고 급변사태 대비 계획 관련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요번 워싱턴 디클러레이션, 워싱턴 선언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 한미 동맹은 우리 한반도에만 국한하지 말고 이제 인도, 패시픽, 이쪽에 그 자유민주 체제 수호하는데 우리가 글로벌 얼라이언스로서 기여를 해야 되겠다 이런 합의를 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논의가 될 쿼드 플러스 오쿠스 이런 데서도 우리가 전부 역할을 해야 되겠다. 쿼드 같으면 이제 무슨 인도, 호주, 그 다음에 일본, 이런 게, 그 다음에 이 쿼드 플러스에서 이제 무슨 베트남, 한국 이런데,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하고 미국하고 영국하고 오쿠스 이런 다자 협력 시스템 여기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굳건한 한미동맹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이런 초석이다.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초석이고 대한민국 통일을 위한 초석이다.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냉전구조 해체하는 과정 지금 70년째 우리가 이 틀 속에 갇혀 있는데 이거를 해체하고 평화체제로 이제 나아가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그 초석은 한미동맹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제대해서 5개 그 과제가 잘 해결이 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도 한미동맹은 초석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평화 통일을 이루는 그런 그 과정에서도 특히 주변 4개국의 그 어떤 역학관계가 복잡하게 지금 얽혀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도 가장 중심 잡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그 축은 바로 한미동맹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주제에 대한 말씀을 전부 드리고, 그러나 지난번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제가 러시아 연방 붕괴 이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제 그 1편, 2편, 3편, 4편으로 나눠서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1편에서 러시아 연방 붕괴 이 얘기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 2편 러시아 연방 옐신 그리고 푸틴이 어떻게 러시아 연방을 91년부터 지금 관리해 오고 있는지, 지금 현재 러시아 연방은 어떤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련해서 여러분께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그 긴 시간 대단히 감사하고, 이건 하여튼 길어서 너무 죄송한데 오늘 이 얘기는 지난번 이제 그제 했는데 그때 그 많이 못했던 얘기들이 있어서 오늘 제가 별도로 이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전부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